자, 여러분 교재 이제 150페이지 보면 단어들의 관계가 나와요. 이 단어들의 관계. 자, 주어진 조건 속에서 밑줄 친 단어들의 관계로서 적절한 것은 뭐냐, 또 적절하지 못한 것은 뭐냐, 또는 단어들의 관계가 유의적 관계에 있는 것은 뭐냐, 반의적 관계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단어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단어들의 관계에서는 그게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다이어라는 거. 다이어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동음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어라는 게 있어요. 유의어, 그 다음에 반의어라는 게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소위 상의어 또는 하의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의 관계는 거기서 네 가지 종류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네. 자, 다이어, 동음어가 있다. 다이어, 동음어, 이거 저 상당히 잘 나오는 거죠? 다이어와 동음어가 있다. 자, 다이어라는 게 뭘까? 다이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여러 의미를 갖는 것을 다이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동음어는 뭐냐면 하나의 형식인 형식이나 그 형식이 드러나는 의미가 또 다른 것을 다 동음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까? 동음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음, 동의어가 이음, 자죠. 이음, 말을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동음, 이어. 동음, 이어를 우리는 동음어다 이렇게 가르치죠. 형식은 같은데 각각 뜻이 다른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이어와 동음어의 공통점 뭐냐? 하나의 형식에 대해서 의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된다? 동음어나 다이어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미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봐봐. 다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면 동음어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눈이 아프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는 눈이 좋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있다. 물건을 고르는 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겠죠. 그다음에 동음어 눈에 눈이 들어갔다. 눈에 눈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다이어는 뭘까? 자, 하나의 형식에 대해서 눈이 아프다. 그는 눈이 좋다. 그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있다 돼 있죠. 자, 이렇게 이 눈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사물을 갖다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으로서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이죠. 그러므로 이때 눈은 중심 의미로 사용된 거란 말이야. 감각 기관으로서 어떤 대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신체의 기관으로서의 눈을 본다면 이게 중심 의미야. 그런데 그는 눈이 좋다 할 때 눈은 시력이 좋다. 시력이라는 말로. 그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있다. 이때의 눈은 뭘로서? 안목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때의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용됐던 눈은 중심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갖는 의미로 사용됐지. 이것을 우리는 주변적 의미라고 뭐라고 얘기하나? 주변적. 따라서 이렇게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적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는 다이어라고 얘기한다. 즉 하나의 형식이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우리는 다이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동음어라고 하는 게 뭐냐? 동음어는 자, 눈에 뭐가 들어갔다? 눈이 들어갔다. 이때 눈은 뭐죠? 눈에 눈이 들어갔다 할 때 앞에 눈은 사람의 눈이죠. 감각기관으로서의 눈인데 뒤에 눈은 내리는 눈이지. 어때요? 형식은 같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들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음어라고 그래. 동음어. 소리는 같지만 형식은 같지만 완전히 뜻이 다른 것을 갖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이어와 동음어에 있어서의 차이점 뭘까? 뭘 통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 어원과 의미의 유연성입니다. 어미와 의미의 유연성. 자, 어원이 같거나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다면 이거는 뭘로 본다? 다이어로 보는 거고요. 관계가 없다면
동음으로 보는 거야. 결국 눈이 아프다 할 때 눈, 그는 눈이 좋다 할 때 눈이 좋죠 있죠. 이때 눈은 뭐라고 해서 시력이죠. 그렇다면 이때 눈은 신체 기관 눈과 관련이 있어 없어? 있죠. 눈이 보는 힘이니까 시력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안목이라는 건 물건을 고르는 것도 어떻게 돼요? 눈으로 확인해서 고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원이 같거나 의미적 연관성이 있으면 다이어가 되는 거고, 어원이 같지 않거나 의미적 연관성이 없으면 동음어가 된다. 그래서 동음어와 뭐의 차이점? 다이어의 차이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줄 있어야 되겠다. 실제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뭐가 나와요?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실제 사전 찾아보면 눈, 원, 눈, 투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왔을 때 이 눈, 원, 눈, 투라는 하나의 표제로서의 눈, 원, 눈, 투는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동음어가 되는 거예요. 동음어. 동음어는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각각 표제로서 등재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어서의 주변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지. 뭘로써? 중심 의미로서만 사전에 등재돼. 그래서 이 눈을 치면 여기에 뭐가 나와? 또 여러 문장들이 나오면서 그에 관련된 의미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다이어 관계. 무슨 관계? 다이어 관계.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동음어 관계. 따라서 사전을 찾았을 때 눈, 원, 눈, 투 이렇게 표제로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무슨 관계다 다 같이? 다이어라네. 동음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이어는 한 단어를 쳤을 때 그 옆에 쭉 관련된 의미들이 나올 때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다이어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동음어는 어원이 같지 않습니다. 의미적 연관성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동음어. 그래서 각각을 사전에 표저로서 등재된다. 그러나 다이어는 의미적 연관성과 어원이 같기 때문에 중심 의미만 사전에 등재된다. 됐나요? 표저로서 등재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작 보니까 151페이지 봐봐. 151페이지 보면 중심 의미와 주변적 의미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을 우리가 다이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발을 갖다 한번 통해서 얘기해서 발의 중심 의미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에서 발목뼈 아래 부분을 갖다 의미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발을 다치다 있지? 이때의 발은 뭘로 사용된 거야? 중심 의미로 사용된 거지. 근데 그 밑에 발을 끊다, 발이 빠르다, 책상이 발이 길다 쭉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중심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뭐로 사용됐다? 주변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가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밑줄 친 단어가 중심 의미로 사용된 것은 밑줄 친 단어가 보기와 같은 주변적 의미로 사용된 것.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중심 의미에 대한 것, 주변 의미에 대한 것, 요즘에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바로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그 다음에 뉴이어. 뭐다 시작? 뉴이어. 이어는 뜻이 비슷한 언어를 뉴이어라고 그래요. 자, 뜻이 비슷한 그런 어떤 단어들, 단어 관계. 자, 그것을 뉴이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말을 잘하려면 저 사람 참 말솜씨가 있다, 저 사람 좀 글솜씨가 있다. 일단은 뭘 많이 알면, 뉴이어를 많이 알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사람 글솜씨 있다, 말솜씨 있다 라고 할 때 뭘 많이 알자? 뉴이어를 많이 알자. 그래서 대체로 보면 뉴이어 사전 같은 것도 있어요, 따로. 그렇지만 되겠죠. 근데 보면 똑같은 표현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어. 뭐가 있어? 할아버지 있죠. 나는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이것을 할아버지를 계속 나는 할아버지를 좋아한다, 나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하기보다는 상당히 변화를 약간 줄 수 있어. 나는 아버지의 아빠를 만났다 했습니까? 아버지 아빠 그 할아버지 아니야. 그런 거래.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아버지 아빠와 할아버지로서 뭐가 있나? 유효 관계 되는 거죠. 뜻이 비슷한 관계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뜻이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 됐지요? 이것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뜻이 비슷한 관계 이런 것들 될 수 있죠. 하나 예를 든다면 금방도 있겠지만 엄마를 달리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엄마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다면? 엄마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다면? 아빠의 아내. 시작.
나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빠의 아내를 좋아한다. 알겠어요? 괜찮죠? 그러나 왜 유효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낳아주신 나의 엄마는 돌아가시고 생모는 돌아가시고 또 때로는 새 엄마를 얻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완전 대체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야. 그러나 의미가 비슷하죠. 아빠의 아내는 곧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될 수 있으니까. 됐지? 이런 것들도 이 중에 무슨 관계? 유의 관계. 이렇게 살짝 변화를 주는 것도 어떻게 문장이 좀 세련돼 보이잖아. 그런 거래요. 뭔가 좀 의미 있게 보이고 뭔가 그 속에 뭐가 담은 것 같고 어떤 내용이 정보가 또 다른 정보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뉘앙스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 점에서 이런 효과를 갖고자 하는 것이 유의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어는 뜻이 비슷한 관계다. 비슷한 관계다.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 얘기한다면 고유어에 대해서 고유어에 대해서 한자어도 역시 유의적 관계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하나 얘기한다면 어버이에 대해서 부모 있습니까? 이것도 다 유의적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있습니다. 표준어에 대해서 방언도 역시 유의적 관계로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표준어 하나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대체 보면 부추가 있어. 부추가 있다. 부추에 대해서 일부 지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구지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도 다 일종의 유의적 관계다. 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유의적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런 표준어나 방언에 대해서 부추나 뭐가 있고 같이 솔. 하나 해볼까요? 전문어에 대해서 일반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의적 관계예요. 근데 전문어 보면 염화나트륨이 있죠. 염화나트륨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일반어고는 소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주방 같은 데서 부엌 같은 데서 순이야 가서 염화나트륨 가져와라. 말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실험실에서 김군 가서 소금 가져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실험실에서는 염화나트륨, 일반 주방에서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완전 대체가 가능하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 다 무슨 관계? 유의어 관계, 뜻이 비슷한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의어와 유의어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없다. 다 뭘로 취급하는 거야? 다 유의어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동의어보다는 유의어로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동의어와 유의어를 구별하는 문제 나왔다면 완전 대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두 문장 이상을 만들어서 대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자, 얼굴과 낯이 있어. 얼굴과 낯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어요? 소줌과 오줌이 있습니다. 소변과 오줌이 있습니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꼬리와 꽁지가 있습니다. 꼬리와 꽁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 책방과 서점이 있습니다. 책방과 서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단어들의 관계가 이질증을 찾으시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해 준다면 다음 제시된 단어들 중 동의어에 해당하는 찾으시오. 뭘 찾으라? 동의어. 뭘까요? 책방, 서점, 얼굴, 낯, 소변, 오줌, 꼬리, 꽁지. 뭘까요? 다 같이. 다음 몇 번일 것 같아? 동의어와 유의어를 딱히 구분한다면 동의어는 완전 대체 가능한 거, 유의어는 완전 대체 가능이 안 되는 거, 즉 불가능한 거.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유의어라고 그래. 그런 기준을 갖고 본다면 다음 중 동의어를 찾아봐. 뭐가 되겠어요? 나는 책방에서 책 한 권을 샀다. 나는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샀다. 나는 서점에 갔다. 나는 동네 책방에 갔다. 나는 동네 서점에 갔다. 대체할 수 있죠? 책방이나 서점도 딱히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큰 것 같아? 서점이 커? 책방이 커? 서점이 더 큰 것 같잖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이상의 문장을 만났을 때 대체가 가능한 거야. 다른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어에 가깝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책방과 서점이 답이고요. 얼굴과 낯 있잖아. 너 얼굴 좀 씻어라, 낯을 씻어라 할 수 있죠. 근데 무한한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얼굴 뜨거워, 낯 뜨거워? 얼굴 뜨거운 일 하지 마라, 낯 뜨거운 일 하지 마라. 낯 뜨겁다에 예, 얼굴 뜨겁다에 예, 뭐가 맞아? 이렇게 뭔가 좀 관용적으로 쓸 때는 얼굴 뜨겁다는 말 변에 낯 뜨겁다를 많이 쓰죠. 따라서 완전
대체가 가능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유효로 보는 거죠. 소변 오줌도 마찬가지 같아요. 보면 우리가 소변을 보다 할 수 있어요? 소변을 보다 할 수 있죠. 오줌을 보다 오줌을 누다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오줌을 보다는 안 쓰지.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 대체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유효를 본다 그런 얘기. 꼬리꽁지는 완전 뭐 형식도 다르고요. 보면 꼬리꽁지는 각각 사물의 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꼬리는 길짐승에 쓰는 말이고 꽁지는 날짐승에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색꽁지라고 하지 색꼬리라고 하지 않지. 속꼬리라고 하지 속꽁지라고 하지 않지. 그래요. 따라서 각각 쓰임의 대상이 다른 점에서 완전 대체가 가능하지 못한 것. 그래서 유효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와 동의어를 구별하는 문제 나왔을 때는 뭐 그런 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도 억지스러움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이 문제는 동의어와 유효를 구별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유효라는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서 유효는 뜻이 비슷한 말들을 유효라고 한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될 것 같다. 자, 반여입니다. 자, 의미가 반대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했지? 반이 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이 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죠. 반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된다. 자,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뭐가 된다 나왔지? 반이 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이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이어가 된다. 교재로서 반이어와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50 있죠? 154페이지에 있어요. 154페이지. 자,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뭐가 된다? 반이 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저기 총각이 있습니다. 총각이 있고요. 처녀가 있습니다. 총각, 처녀가 있어요. 총각 플러스 성인이죠. 이 플러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플러스 성인이죠. 자, 마이너스 결혼이죠. 결혼 안 한 사람이 총각이죠. 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각 행사하면 이거 말이죠. 사기죠, 사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남자지. 총각은 남자죠? 남자입니다. 자, 처녀는 뭘까요? 플러스 성인이죠. 마이너스 결혼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자죠. 플러스 여자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남자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이 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속성이 달라서 반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반여라고 그래요. 만약 시험 문제 가운데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이 어가 된다면 틀려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다이어는 의미상 서로 다른 반여를 갖는다 있지. 요거에 대해서 기억해둬. 하나의 단어는 꼭 하나의 반이어만을 갖는다. OX. 하나의 단어는 꼭 하나의 반여만 갖는다. OX. X가 된다는 거지. 특히 다이어인 경우는 하나의 형식이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는 각각의 주변 의미에 대한 반여도 가질 수 있다는 점. 정리됐나요? 그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해나 내려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뛰다 있어 없어요? 있죠? 뛰다의 반대는 뭐가 되는 거죠? 동작적인 측면에서 보면 걷다가 되겠죠. 그렇죠? 걷다가 반여가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물가가 뛰다를 할 때는 이 뛰다가 실제 뛰는 동작이 아니죠. 물가가 오르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안 쓰여있어. 쓰였지? 그럼 이것에 대한 반여는 뭐가 된다? 물가가 내리다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갖는 것은 각각 중심 의미에 대한 반여도 가질 수 있고 주변 의미에 대한 반여도 가질 수 있으니까 다이어인 경우는
결국 반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단위어만을 갖는다는 말은 못할 테다? 틀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여 이해됐습니까? 반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갖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서 반여의 종류, 반여들에 대한 종류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가 뭐냐면 상보반여. 상보반여. 두 번째가 정도반여. 세 번째가 반향반여. 이렇게 해서 상보반여, 정도반여, 방향반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상보반여는 중간항이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이런 경우죠. 유와 무가 있다. 유와 무가 있다. 자, 유는 있는 거고 무는 없는 거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다. 이거는 역설이죠. 어떤 불가에서나 볼 수 있는, 불교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론적 역설에서나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의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3차원적 세계에서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중간항이 있다 없다? 없는 것. 이것을 상보반여라고 그래. 됐나요?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 있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간항이 있어 없어요? 없죠? 남자면서 여자, 여자면서 남자인 경우는 없잖아. 그렇지? 물론 뭐 우리가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형식은 남자인데 내용을 여자로 가지고 있는, 또는 형식은 여자인데 내용을 남자로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엄연히 뭐라고 그래요? 1.5인이라고 하지 않죠. 1이면 1이고 2면 2죠. 주민등록상에 남자는 1로 여자는 2로 돼 있잖아. 1.5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상보반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죠.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각각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행복인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야. 신의 축복.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을 이성적인 어떤 감정으로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 갖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까?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참 그건 고마운 일이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유와무. 알겠죠? 무슨 반여 시작? 상보 반여다. 정도 반여가 있어. 정도 반여. 대와 소가 있다. 대와 소. 큰 것과 작은 거 있죠. 요즘에 어떤 식당 가면 대소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소만 먹으면 3명이 갔을 때 부족할 것 같고, 대를 먹으면 너무 뭐하는 거예요, 다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와 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대와 소. 대는 많은 거, 소는 작은 건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 중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중소 정도 반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방향 반여가 있습니다. 방향 반여 같은 경우는 위와 아래. 있죠? 위아래. 위아래도 뭐가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방향 반여. 이렇게 상보 반여가 있다든가 정도 반여가 있다든가 방향 반여가 있다든가 모든 관계 같이 반여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반여의 종류는 몇 가지 경우? 3가지의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아울러 있어야 되겠고, 이 중에서 반드시 반여는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여가 된다는 사실. 다여인 경우는 중심음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갖는 것은 대체적으로 반여가 2개 이상일 수 있다. 뭐 중심음에 대한 반여와 주변 의미에 대한 반여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정리됐죠? 그래서 혹시라도 심리 가운데 다음 제시된 단어들 가운데 반여가 2개 이상인 걸 찾아라 그러면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를 찾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두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뭐가 있으면 모자를 벗다 있어 없어? 모자를 벗자. 뭔가 나로부터 탈거시키는 걸 벗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바지를 뭐하다 놨지? 벗다도 있을 수 있지. 모자를 벗다의 반대는 뭐예요? 모자를 쓰다잖아. 쓰다의 반대로 벗다가 쓰인 거지. 그런데 바지를 갖다 벗다는 반대는 뭐예요? 바지를 입다지. 입다의 반대로 벗다가 써 있다는 거지. 따라서 벗다 자체가 뭔가를 갖다 탈거시킨다, 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에 대한 반의어가 다 다르다는 점. 그런 점에서 하나어 단어가 꼭 하나의 반의어만을 갖는다는 건 틀린다고 반드시 숙지해 주실 거 있고, 만약에 시험지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음 중에서 2개 이상의 반의어를 가질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갖는 다이어를 찾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둔다면 좀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상이어와 뭐가 있다 시작. 하이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상이어와 하이어 관계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냐면 상유 개념이다 또는 하유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이 있으면 그 생물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즉, 식물이 있을 수 있겠죠. 동물에도 뭐가 있습니까? 인간과 짐승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뭐에 속합니까? 동물에 속하죠. 그럼 동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물은 누가 더 상이어가 되는 거예요? 생물이 더 상이어가 되는 거죠. 정리됐나요? 상이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위에 위치했다 해서 상위어. 위에 있잖아. 상위어. 그죠? 밑에 하이어는 뭐라고 할 수 있다? 하위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됐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상이어, 상위어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다른 말로 생물학적 용어로 유개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같이? 유개념. 그 다음에 하이어, 또는 하이어를 뭐라고 한다면 종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개념, 종개념으로 나눌 수 있고, 또는 상이어, 하이어, 상위어, 하위어로 나눌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생물은 뭘 포함한다? 동물을 포함하고, 동물은 인간을 포함한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상위어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위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상위어로 갈수록 포괄적이죠. 포괄적이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하위어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특수적인 것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여러분 교재도 제시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154페이지 날개단 옆에 봐봐. 154쪽에 날개단 보면 다음과 같이 써놨습니다. 상위어로 갈수록 외연이 커지고 내포는 작아지며, 하위어로 갈수록 외연은 작아지고 내포는 뭐한다 시작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외연적 의미가 있고 내포적 의미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앞서 중심 의미에 대해서 뭘 배운 적이 있다? 중심 의미에 대해서 뭘 배운 적이 있다? 주변적 의미를 배운 적이 있죠. 이것도 하나 알아두고 갈까? 참고로 우리 교재 때는 세워놓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중심은 의미의 종류와 관련해서 하나 참고로 적어놓는다면, 첫 번째 중심 의미에 대해서 뭐가 있다? 주변 의미. 아까 배웠죠? 금방 다이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 그래서 중심 의미는 사전적 의미, 그리고 주변 의미는 그 단어가 문맥 속에서 갖는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의미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다. 이렇게 되겠잖아. 자, 외연적 의미라는 것은 일종의 사전적 의미, 1차적 의미를 외연적 의미라고 그래. 사전적 의미다, 뭐 과학적 의미다, 뭐 1차적 의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외연적 의미라고 얘기한다. 예컨대 보게 되면 인간이 있어. 인간이 있죠.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다 또는 사람이라고 할까? 사람이 있잖아. 사물은 뭐다 같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성이다. 생물성을 갖고 있고, 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다 해서 동물성을 갖고 있는 거죠. 됐어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갖고 있어? 여기다가 나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성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다 나지? 외연적 의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것의 외연적 의미,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 정리됐나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람 하나 볼 수 있겠죠? 또 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여자가 있어. 여자는 뭐다 나지? 일단 플러스 사람이죠. 사람이. 플러스 사람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은 일종의 외연적 의미죠. 근데 여기다가 이것에 대한 내포적 의미는 뭐가 있다 나지? 부드러움이 있다. 뭐가 있다 나지? 여자 하면 뭐가 생각나지?
부드러움. 생각나지? 예, 이것도 또는 뭐 이쁘다라는 거. 생각날 수 있죠? 이것들이 뭐냐면 여자가 갖고 있는 보다는 좀 속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라는 사람이면서 보다 낫지 남자와 대응되는 그런 어떤 개체로서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여자 갖고 있는 속성은 뭐다? 더 부드러움이다 할지 또는 이쁨이라고 할지 또는 뭐다 할지 또 연약함이랄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속성을 갖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라고 그래? 그대는 뭐이로다 할지 그대는 여자이로다.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여자이로다 하면 연약함을 갖다 상징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여자가 아니라 뭐다 같이 어머니다. 그러면 강인함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전적 의미, 외연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주로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거고 내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게 일종의 문학적인 글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돼요. 이 내포적 의미를 달리 그래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함축적 의미. 무슨 의미? 함축적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 사회적 의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정서적 의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정서적 의미 있죠. 이 사회적 의미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 신원서파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몸가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배움의 정도랄지 인격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이런 신원서판을 갖다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 자본주의가 어떻다든지 민주주의가 어떻다든지 민중주의가 어떻다든지 이런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저 사람이 좀 가방끈이 길다 짧다? 가방끈이 좀 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체로 보게 되면 욕을 많이 하고 비속을 많이 쓴다. 그러면 가방끈이 좀 작다, 가방끈이 좀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다, 나지? 사회적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도 전문적인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좀 배움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고 뭔가 비속을 많이 사용하면 배움이 좀 적은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회적 의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짭새. 경찰 뭐라고 하지? 짭새라고 많이 하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 짭새라고 해요? 경찰이라고 그래요? 저 경찰이 있다라고 그래. 경찰이나 순경이라고 그래. 짭새라고 그래. 왠지 경찰에 대해서, 순경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짭새라고 많이 하지. 선생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 꼰대라고 하지. 꼰대랄지 또는 뭐라고 할까? 선생을 하다. 네? 혹시나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그렇죠? 부모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꼰대라는 말 쓰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 선생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지. 그래요. 근데 그 꼰대라고 하지. 아유, 꼰대 소리 하고 있는 꼰대 아니랄까봐. 그잖아, 이렇게 많이 쓰죠. 그건 뭐야? 다 사회적.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다, 나지?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반영된 의미다 해서 사회적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의미가 있어. 뭐가 있다, 시작? 정서적 의미. 자,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억양에 따라서, 어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때 있죠. 여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약간 12조에 뭔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드러낼 때 그래서 안 써요. 억양에 따라서 말이 잘못 들리죠. 이것이 뭐의 의미다? 정서적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 외연적 의미에 대해서 내포적 의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뭐가 있다, 시작? 정서적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반사적 의미. 반사적 의미에 대해서 주제적 의미. 반사적 의미에 대해서 주제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반사적 의미를 다른 말로 반영적 의미라고 그래. 반영적 의미다. 왠지 어떤 소리를 들으면 불쾌감을 느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말에 상당히 민감하지? 빨갱이라는 말에 상당히 민감하지. 그래요. 6.25라는 어떤 전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더 상하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북한에 가서 아가씨라는 말을 사용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 우리는 아가씨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지요. 그잖아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아가씨라는 소리를 듣기로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아가씨라는 말을 싫어하느냐? 이유인 즉슨 아가씨는
대체로 봉건주의 상황, 봉건주 하에서, 봉건제도 하에서 주인집의 딸을 아가씨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급적인 것을 타파하고자 하는 게 그런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가씨라는 말은 이런 계급주의에서나 쓸 수 있는 말들이죠. 그런 점에서 아가씨라는 말을 들으면 뭐 싫어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다분히 이것이 뭐야? 반사적 의미다, 반영적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제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주제적 의미라는 것은 도치와도 관련 내가 강조하는 것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더 강조되기도 하고 덜 강조되기도 하죠. 그러한 거래요. 나는 선물을 받았어. 나는 철수에게 선물을 받았어. 그럴 때 나는 뭐 할 수 있어? 나를 강조했죠. 나는 철수에게 선물 받은 거야. 나를 강조했어. 근데 만약에 준 사람을 강조하려면 철수에게 나는 선물을 받았단 말이야. 알 수 있어 없어요? 따라서 누구를 더 부각시키느냐라는 것이 주제적 의미야. 됐지요? 주제적 의미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이거 사실은. 자, 우리 교재 때는 해놓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도 하나만 더 해볼까? 다섯 번째, 연어적 의미라는 게 있어요. 연어적 의미. 자, 연어적 의미는 말 그대로 연결되는 의미.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쁜 여자. 예쁜이라는 단어 속에 연이어 나오는 말이 여자죠.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함을 못 느끼죠. 그냥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면 예쁜 남자는 왠지 어색하죠. 이 예쁜이라는 단어 뒤에 연이어 나오는 말이 예쁨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느끼죠. 이런 것들을 연어적 의미라고 해요. 정리됐나요? 이것에 의해서 연상되는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대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떤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뭘 판단한다? 연어적 의미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 외연적 의미에 대해서 내포적 의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정서적 의미, 반사적 의미에 대해서 주제적 의미 또는 연어적 의미까지 의미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와서 공무원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은 의미의 종류 가운데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 그 다이어를 포함해서 나오는 문제가 가장 시험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가 잘 나온다고요? 이게 잘 나온다고 이게. 중심 의미와 주변적 의미.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까지 거론한다면 좀 문제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죠? 다음 중에서 연어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걸 찾아라. 다음 중에서 주제적 의미가 강조된 걸 찾아라. 나올 수 있겠죠? 주제적 의미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어순이 바뀌어지면 주제적 의미의 관계다. 나는 철수에게 선물 받았다를 설수에게 나는 선물 받았다면 뭐 해야 되지? 주제적 의미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정 부분을 도치함으로써 어순을 바꿔줌으로써 강조하는 형태다라는 점에서 주제적 의미가 강조됐다라고 생각해 두는 거죠. 알겠지요?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 155페이지 밑에 보자. 155페이지 문장의 의미 관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들만 지금까지 배웠거든. 특히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단어들의 관계에서 유의어랄지 반의어를 갖다 얘기했는데 좀 더 요즘에 의미론이 확장돼 가지고 문장 속에서도 유의 문장이 있고 반의 문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봅시다. 하나 보면 다음과 같이 있겠죠. 자, 근데 보면 자, 효연이는 자존심이 세다 있죠. 자존심이 세다. 이것을 관용적 표현으로 효연이는 콧대가 높다 있습니까? 어때요? 이런 관계를 갖다 무슨 관계라고 한다? 유의적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온다면 이거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아빠를 사랑한다. 이것도 써놔봐요. 나는 아빠를 사랑한다. 나는 아빠를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자, 나는 그렇다면 이것을 유의 문제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엄마의 남편을 사랑한다. 유의적 관계라 볼 수 있다고 했지. 그러나 완전 대체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했죠. 엄마가 새 남자를 만났다면 알겠죠? 나의 친아빠는 아닐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사랑한다. 나는 엄마의 남편을 사랑한다. 됐나요? 유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의 문장입니다. 반의 문장으로 갈까요? 155페이지 밑줄에 하나. 거기 하나의 문장은 반드시 뭘 갖는다는 점? 하나의 반임을 갖는다.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의 단어는 오직 하나의
반이 어를 갖는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거라고 했지. 두 개 이상의 반이어를 가질 수 있다고 했지. 뭐일 경우? 다이어인 경우. 뭐인 경우 시작? 다이어.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심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의 반이어를 갖는 게 사실이야. 근데 다이어인 경우 중심 의무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갖는 단어에 있어서는 중심 의미에 대한 반이어에 대해서 주변적 의미에 대한 반이어도 가질 수 있으니까 다이어 경우는 두 가지의 그런 반이어를 가질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반이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것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반이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은 반드시 하나의 반이어를 갖는다. 자, 뒤로 넘겨봐봐. 156페이지. 반이문은 반의 관계에서 대립을 사용해 만들 수 있다 있죠. 그러니까 어휘적인 대립상을 통해서 결국 반이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채연이는 학교에 간다, 채연이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있죠. 부정문을 통한 반이어도 만들 수 있죠. 그것도 하나 써볼까? 자, 채연이는 효연이를 좋아한다. 그것도 써놔봐. 채연이는 효연이를 좋아한다. 채연이는 효연이를 좋아한다. 채연이는 효연이를 좋아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휘를 통해서 반이어를 만든다면 좋아하다의 반대는 뭐죠? 싫어한다죠? 싫어한다. 그러니까 채연이는 효연이를 싫어한다. 그게 바로 반이어가 되는 거죠. 좋아한다에 대해서 싫어한다. 반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좀 더 하면 이거 좀 틀린 부분이 있어 고쳐줍니다. 재신이는 현정이보다 작다와 현정이는 채신이보다 크다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뭐예요, 대체? 이거는 반이어를 통한 유어문이죠. 유의문. 그다 써놔. 반이어를 통한, 그 옆에다 써놔. 가로 열고 반이어를 통한 유의문. 반이어를 통한 유의문이다. 근데 작다에 대해서 크다는 반이어죠? 네? 그래서 이런 반이어를 통한 유의문이야. 유의문. 근데 여기는 얘가 잘못됐지. 여기는 뭘 찾는 문제였지? 반이문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반이문 하나 만들어 볼까? 채연이는 현정이보다 작다. 이걸 반이문으로 만든다면 간단하겠지. 제시는 현정이보다 크다 하면 되지. 부정문을 통해서 만든다면 제시는 현정이보다 작지 않다 하면 되겠죠. 안 작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반이문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시는 현정이보다 작다에 대해서 현정이는 제신이보다 크다는 반이어를 통한 유의문이야. 무슨 말 알겠죠? 네, 이것을 갖다 뭘 만들어 봐 다 같이? 반임을 만들면 제시는 현정이보다 크다. 어휘를 통한 반의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로 본다면 부정문을 통한 반의문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제시는 현정이보다 작지 않다 또는 안 작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반임을 만들 수 있다. 정리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예를 갖다가 해놓은 데 있어서 좀 해놔야 돼. 주의해놓고 그 가로 열고 그 밑에 예는 반이어를 통한 유의문이라고 써놔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편집이 잘못되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마치 반의문에 대한 예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한번 고쳐준 겁니다. 정리됐어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줄까? 채연이는 현정이보다 작다 있잖아. 그지? 이것을 갖다 뭘로 통한다? 어휘를 통한, 즉 반의어를 통한 소위 뭘 만든 반임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채연이는 현정이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야. 크다, 작다, 반의문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반의문. 또는 채연이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채연이는 현정이보다 안 작다. 반의문이 되는 거야. 근데 금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있다면 현정이는 채연이보다 뭐라고 돼 있어? 거기에 크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가 돼 있어? 작다에 대한 크다잖아. 그럼 이게 반이어지. 반이어인데 결국 현정이는 채연이보다 크다와 채연이는 현정보다 작다라는 문장은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반이어를 통한 유의문이다 그러는 거야. 반이어를 통한 유의문.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것에 대한 반의문으로서 적절치 못함을 찾아하면 이걸 찾아야 되겠지. 이거는 반이어를 통한 유의문이지 반의문은 아니니까. 의미가 반대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기억을 해보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아까 복잡한 건데 그거 설명해 줄게. 일단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도 나와요. 철수는 나무로 빨리 달렸다. 자, 철수는 나무로 빨리 달렸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철수는 북으로 빨리 달렸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철수는 나무로 천천히 달렸다. 천천히 달렸다가 있습니다. 철수는 북으로 천천히 달렸다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철수는 나무로 빨리 달렸다라는 문장에 있어서 이것의 반의문을 찾으시오. 뭐가 되겠을까요? 철수는 나무로 빨리 달렸다. 철수는 북으로 빨리 달렸다. 철수는 나무로 천천히 달렸다. 철수는 북으로 천천히 달렸다. 다음 중 반의문을 찾으시오. 뭐가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아까 우리가 반의어 관계를 얘기할 때 모든 요소가 달라서 반의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의어가 된다고 했지? 그렇지, 문장도 똑같아. 하나의 요소가 달라서 반의문이 되는 것이지 두 개 이상의 요소가 달라서 반의문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무로 북으로 해서 방향상 반의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반의문의 관계가 되는 거야. 됐나요? 두 번째, 빨리에 대해서 뭐가 있다? 시작. 천천히 있죠. 하나의 요소,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런 데서 반의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북으로 천천히는 두 개의 요소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건 반의문으로서 맞지 않다. 시험 문제 이것에 대한 반의문으로서 볼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럼 이것이 되겠죠. 됐나요? 아니면 이때도 쓸 수 있죠. 철수는 나무로 빨리 달리지 않았다면 반의문 될 수 있죠. 부정의한 반의문. 그러니까 철수는 나무로 빨리 달렸다의 부정문은 철수는 북으로 빨리 달렸다. 철수는 나무로 천천히 달렸다. 철수는 나무로 빨리 달리지 않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철수는 북으로 천천히 달렸다는 문장은 반의문이 될 수 없다. 왜? 두 개의 요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알겠어요? 좀 더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그런 것까지도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나요? 꼭 함께 꼭 알아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소위 의미론 파트에 대한 특히 단어들의 관계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두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 여기에는 우리 교재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일부 시험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을 좀 어렵게 했던 용어가 하나 있어. 이거만 하나 설명할게. 써놔. 없으니까.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야. 전제와 함이라는 게 있어. 전제와 함이라는 걸 기억해 두겠습니다. 전제와 함. 전제라는 게 있고 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전제나 함의 공통점 뭐냐면 문장 속에 또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문장 속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주문장 속에 또 다른 주문장 속에 또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야. 주문장 속에 또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제나 함의가 공통점이야. 그런데 주문장을 부정했을 때 그래도 정보가 그대로 참인 경우 있죠. 참인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제라고 그래. 반면에 주문장을 부정했을 때 그 정보도 거짓이 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시작. 함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봐요. 나는 하나 예를 들어서 나는 작년에 영화를 봤다는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할 수 있죠? 자, 기억이 나는 작년에 영화를 봤다는 기억이 없다. 자, 이 경우는 뭐예요? 만약에 부정을 고친다면 어떻게 되겠죠? 나는 이 문장에는 정보가 뭐예요? 나는 작년에 영화를 봤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주문장은 나는 기억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기억이 없다가 주문장이고, 이 속에는 내가 작년에 영화를 봤다라고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자, 이 주문장을 부정해봐. 나는 작년에 영화를 보았다는 기억이 없지 않다. 그럼 있다는 얘기죠? 부정은 없다는 것을 부정했으니까. 그럼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화를 봤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작년에 영화를 봤다는 기억이 없다.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속에는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작년에 영화를 갖다가 봤다. 알겠죠?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주문장을 부정해봐. 나는 기억이 없지 않다. 뭐 기억이 있다는 거 아니야? 뭐요? 작년에 영화를 봤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에 있어서 뭐예요? 어떠한 변화가 없죠? 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화가 없어. 이것을 우리는 전제라고 그래. 전제는 참으로서의 진리치를 항상 갖는 거예요. 알습니까? 무슨 알겠어요? 모든 동물은 죽는다. 알겠지? 이게 전제지. 그렇죠? 모든 동물은 뭐 한다? 시작? 죽는다. 인간은 뭐다? 시작? 동물이다. 인간은 뭐다? 죽는다. 있지? 인간의 동물이 설사 아니라면 인간은 뭐 하는 거야? 맞지? 죽지 않는 거지. 진리치는 뭐야? 전제가 되는 건 모든 동물은 죽는다. 이 전제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결국 전제가 될 수 있었던 앞의 사항은 진리치로서 항상 참을 나타내지. 모든 동물은 죽는다라는 진리치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국 앞에 동물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하지? 전제라고 생각하면 돼. 전제. 함의는 뭐냐? 함의.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거? 그래도 알아도.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는 뭐에 닿지? 어떤 것이 함의되어 있어? 도둑이 잡혔다는 말이 함의가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도둑이 잡혔다는 말이 함의가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도둑을 잡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잡혔다는 뜻은 사라져버리는 거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할 때 도둑이 잡혔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주문장을 부정해봐. 경찰이 도둑을 잡지 않았다.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도둑은 경찰에게 잡힌 거가 아니죠. 그런 거래요. 즉 다시 말해서 도둑이 잡혔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함의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주문장을 부정했을 때 정보가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이 함의야. 알습니까? 주문장을 부정했을 때 그 주문장을 부정했어도 그 정보가 참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전제라고 그래. 전제와 함의의 공통점은 주문장 속에 또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전제는 주문장을 부정해도 정보가 참인 것은 전제라고 하고, 알겠습니까? 함의는 주문장을 부정했을 때의 정보가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을 함의라고 한다. 그래서 자주 나온 건 아니라 요 몇 년 전에 한번 전제와 함의라는 용어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자, 어디서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것들이 의미론에서 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어놨다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의미 변화의 어떤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봐. 여러분들 전제와 함의라는 개념, 그다음에 의미의 종류에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들도 있다.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은 무슨 의미? 중심적 의미에 대해서 주변적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래서 그런 언어를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 의미를 갖는 걸 뭐라고 했다? 다이어. 다이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의미의 사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